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요. 바로 으스스한 상식, 신박한 상식들입니다. 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알지는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 이 조회수는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꿋꿋하게 1년 넘게 밀고 있는 그런 코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어떤 신박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막을 켜고 보는 이유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자막을 켜고 보는 이유라, 이걸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딱 하나가 있네요. 넷플릭스. 그죠? 요즘에 넷플릭스 같은 거 항상 볼 때 저도 자막을 켜놓고 보거든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많은 지상파 방송들도 이제는 드라마에서 자막을 띄워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상한 현상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그죠? 어떤 이유인지 너무 궁금한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CBS 뉴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기사인데요. 자막을 켜고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사군요. 한번 살펴보죠. 최근 CBS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에 34%가 자막을 항상 켠 채로 콘텐츠를 시청하고요. 21%의 사람들은 종종 자막을 켜고 콘텐츠를 감상한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특히나 젊은 세대일수록 그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자막은 본래 청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고안된 서비스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청력에 문제가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막을 켠 채로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내용상으로 놓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막을 켜고 시청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억양이 매우 독특한 배우들도 있기 때문에 자막을 켜지 않으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대요. 물론 이 지금 보시는 이 통계 자료와 인터뷰는 미국에서 진행한 거긴 합니다만 영국 배우들의 경우에는 액센트가 좀 심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미국 사람들도 같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네요. 다음으로 좀 독특한데 어린 시청자들의 경우에는 볼륨을 작게 줄이고 자막을 켜고 보는 게 잠들기 전에 부모님 몰래 영상 콘텐츠를 즐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자막이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자막을 켜고 본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알아본 이 의견들은 그냥 각 개인들의 의견일 뿐인 거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궁금하죠. 과연 어째서 사람들은 자막을 켜고 콘텐츠를 보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양들의 침묵, 스쿨 오브 락,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등등 수많은 유명 영화의 사운드 믹싱을 담당했던 오스카상 수상자 톰 플라이쉬먼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막을 켜고 보는 이유가 영상 속의 인물들의 대화가 점점 더 소리적인 측면에서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옛날 영상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쉬웠고 지금 영상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말인데 언뜻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십 년 전에는 드라마를 찍던 영화를 찍던 어떤 영상물을 찍던 간에 붐마이크를 이용해서 배우들의 대사를 녹음해 왔다는 거죠. 이 붐마이크라고 하는 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이크예요. 마이크인데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배우들의 머리 위에다가 마이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수아님 그러면은 영상에 마이크가 보이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마이크 음향을 녹음하시는 분이 절묘하게 각도를 조절해서 카메라 앵글에서 바로 위에 벗어날 정도로만 마이크를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사양의 마이크를 바로 위에다 갖다 대서 녹음하는 방식을 써왔다는 거지,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 영상물들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페 마이크라고 해서 아주 작은 마이크를 이런 의복, 넥타이 이런 데다 숨겨. 아니면 어떤 등장인물이 뭐 컵을 들고 가. 그러면은 컵 뒤에다가 마이크를 숨겨.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마이크를 현장 곳곳에 배치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의 배우들, 그러니까 영상 출연자들은 기본적으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자신이 하는 말을 청중들한테 들려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도 내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게끔 훈련을 해왔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 영상 매체에서 연기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마이크가 항상 내 인근에 있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발음을 대충 하거나 발성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연기 방법, 대사에 대한 처리 방법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속삭이듯이 대사하는 방법들도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배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영상물에 들어가는 음향 효과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다채로워졌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 예전에는 끽 해봤자 대사, 뭐 배경음악, 뭐 요 정도였어. 근데 지금 영상물들은 여러 가지 소리들이 겹치게 들리기도 하고 번잡스러울 정도로 많은 음향 효과들이 한꺼번에 영상에 등장해버려. 그러니까 대사가 상대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려워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도 있어요. 시간과 돈의 문제인데요. 영상이 길어지게 되면 그와 비례하게 사운드 믹싱이라든지 혹은 TV 드라마나 프로그램이 실제로 TV에 송출되면서 잡아먹는 그 편성 시간,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이라든지 결정적으로 제작비 자체가 영상물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늘어나게 돼. 그러다 보니 대사 자체를 간소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또한 편집의 텀도 굉장히 짧게 줄여버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청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게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그만큼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가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한 번 더 곱씹어 보기 위해서 자막을 켜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시청자들이 자막을 켜는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진짜로 시청하는 사람들의 시청 환경이 좋지 않아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자막을 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배우의 대사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고 제대로 된 사운드 믹싱을 할 충분한 예산이 없거나 혹은 자막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에 힘을 입어가려고 하는 제작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원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자막 기능은 실제로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막을 켜는 사람보다 상기의 이유로 자막을 켜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막 서비스는 왜 하게 됐냐?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뭐 넷플릭스, 훌루, 아마존 프라임 같은 여러 스트리밍 OTT 서비스들이 2010년대부터 영상물에 자막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 이유는 미국 청각장애인협회 NAD에서 압력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시청 약자들도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방송국 자체에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복지에 대한 법적인 압력을 넣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반강제로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로 넣어준 서비스지만 지금은 더 많은 일반인들이 자막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야, 이거는 뭐 꽤나 긴 이야기였습니다만 너무 공감이 돼요. 너무 공감이 돼.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실은 연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영상 컨텐츠를 이렇게도 만들고 있지만 뭐 단편 영화도 만들어 본 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 방송용 연기, 그러니까 카메라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발성이 뛰어난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마이크가 항상 이런 데에 있는데 내가 굳이 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볼륨이 작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무대 연기 같은 것들도 여러 번 해봤지만 결국은 정말 소극장 크기 한 50에서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극장에서 내가 대사를 저 끝에 있는 사람한테 들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300명, 500명 이런 중극장, 대극장 이런 데에서 연기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연기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대사가 잘 들리냐 안 들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연기 방식과 옛날에 무대 연기를 기조로 한 사람들의 연기 방식이 아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성적인 측면에서도 배우들이 많이 음향적으로 아쉬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특히나 요즘같이 숏폼의 영상들, 그 짧은 1분, 5분 막 이런 영상들이 지금 강세인 그런 시점에서는 더 느낄 수밖에 없는데 편집을 되게 잘게 쪼개요. 네. 저같이 롱폼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편집을 최소화해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웬만하면 편집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지만, 요즘 컨텐츠들은 거의 단어별로 잘라. 그래야 1분 안에 맞출 수 있거든. 저도 숏폼 영상들을 만드니까 알지만 정말 기괴할 정도로 짧게 잘라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막으로 내가 한 번 더 이해하지 않으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상들이 최근에는 자막을 삽입한 채로 영상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공감이 되고요. 저는 더더군다나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더 공감이 됐어요. 이렇게 정말 왜 이렇게 자막을 사람들이 켜고 보는 걸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지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딱딱딱 짚어주니까 다 공감이 되네. 진짜 남의 말에서 나온 그런 말 중에서 제일 내 말 같았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은 편리한 것도 있어요. 네, 자막을 켰을 때 편리한 것도 물론 있지.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 그런 점에선 진짜 이점이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자막이 보이는 순간 우리의 뇌는 자막으로 눈이 팍 가요. 그래서 영상을 관람한다라기보다는 글을 읽는다에 가까운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더빙 컨텐츠 있잖아요. 우리 외산 애니메이션들을 더빙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런 거를 더빙판으로 한번 보시고 자막판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차이가 확 나요. 자막으로 보면은 영상을 분명히 봤지만, 영상을 내가 분명히 즐겼지만 온전하게 즐기지 않았다는 것을 더빙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더빙판을 보면은 왼쪽 끝에 뭐가 있었는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는데, 자막판은 내가 알게 모르게 자막을 계속 보니까 영상을 제대로 집중해서 보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저는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자막을 보는 것의 추세에 따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작 환경 자체가 자막을 입히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영상에는 자막이 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막 달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자막 하나씩 달면은 영상 2주일에 하나씩밖에 못 올라가. 그럴 바에는 자막 없이 즐기는 게 낫겠죠, 여러분? 네. 여튼간에 그런 흥미롭고 신박한 이야기였다. 궁금증을 싹 해결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 편의점의 도시락에 계란은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요? 저도 일본을 많이 가는데 거의 매년마다 한 번씩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친일파여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친형이 일본에 살고 있어서 형 볼 겸 겸사겸사 매년마다 일본에 가는데요. 일본은 정말 괴랄할 정도로 계란을 사랑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한 식단에 계란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심지어 그것도 삶은 것도 아니고 날계란이 올라가죠.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에서도 계란을 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일본의 편의점 도시락에 쓰이는 계란은 사실 진짜 계란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네요. 그죠?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소라뉴스24라고 하는 일본과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는 그런 소식지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인데요. 일본의 편의점 도시락에서는 가짜 계란이 사용되어 왔다라고 하는 이름의 기사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일본의 편의점은 계절 간식부터 치킨, 주먹밥, 도시락까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편의점 도시락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 편의점 도시락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름지고 지방이 많은 음식에 비해서 더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편의점 도시락에 쓰이는 계란은 진짜 계란이 아니거든요. 이 사실로 많은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게 됐는데 이 이야기는 최초에 어느 트위터의 유저가 어떤 게시물을 하나 올리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분들은 꼭 주목하세요. 당신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편의점의 도시락의 계란은 사실 진짜 계란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계란은 데우게 되면 딱딱하게 굳지만 편의점 도시락에 들어간 계란은 데움과 동시에 녹게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포스팅을 트위터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 예시로 이 이용자는 까르보나라 파스타 도시락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도시락의 중앙에는 날달걀처럼 보이는 물체가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리게 되면은 이 날달걀 같은 것이 묽은 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걀을 익혔는데 어떻게 묽게 변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락에 들어가는 계란이 진짜 계란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럼 이 계란처럼 보이지만 계란이 아닌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큐피라고 하는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만든 소스입니다. 제품명은 스노우맨 키미푸치라고 하는 건데요. 큐피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는 이 계란처럼 보이는 소스를 만드는 데 10년 이상의 시간을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계란을 만들게 된 이유는 요리에 날달걀을 넣고는 쉽지만 요리에 계란을 넣을 수 없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런 제품을 제조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스노우맨 키미푸치라고 하는 소스의 설명에 따르면 가열과 동시에 달걀 노른자 같은 소스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익히 오야코동 같은 덮밥에서 많이 봤던 묽은 달걀 노른자의 모양과 식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맛과 모양과 식감이 유사하다면 과연 성분도 유사할까요? 아쉽게도 이 소스에는 덱스트린,
포도당, 식물성 기름, 젤라틴, 소금, 달걀 흰자에 들어간 단백질, 트레할로스, 폴리사카라이드, 아미노산, 산도 조절제, 카로티노이드 색소 등등 수많은 화학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일반적인 계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많은 첨가물과 색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짜 계란 이야기는 일본 사람들이 도시락을 먹는 것이 과연 정말 건강한 선택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계란의 성분보다 맛이 더 우선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 가짜 계란은 실제로 상당히 맛이 있다라고 하네요. 여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야, 이거 참 신기한데, 그죠? 딱 봐도 뭔가 진짜 같이 생겼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잖아. 근데 모르긴 몰라도 이 회사에서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명목상의 이유일 것 같고요. 계란이 좀 비싸냐고.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가성비 음식에 들어가는 계란 같은 거에 많은 공장이나 식당들이 이 재료를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계란은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이제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식료품으로 쓰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집에서 해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공업품으로 만드는 그런 음식들에서 유통기한이 굉장히 중요한 계란을 정말 날계란을 쓰는 거는 거의 드물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까지도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큐피라는 곳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굉장히 오래된 식품 제조 업체입니다. 1919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런 업체고요. 1925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큐피 마요네즈가 나왔어요. 이 큐피 마요네즈는 우리가 이자카야라든지 이런 데서 먹을 수 있는 일본 마요네즈는 다 큐피 마요네즈라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상에 큰 데미지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계란 정도의 건강을 생각하고 먹었다면 그건 좀 낭패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다지 괴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미군들도 전투 식량 중에 이런 계란이지만 계란이 아닌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잠깐 검색 좀 해볼게요.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뭐 난백 분말, 전란 파우더, 난황 분말 뭐 이런 식으로 진짜로 계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계란이 아닌 그런 식료품들을 우리도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뭐 가루 전문 쇼핑몰도 있네요. 11번가도 있고요. 지금 봤는데 100% 계란 노른자액을 분말화한 제품이래. 이런 거는 뭐 건강에 그리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진 않다. 그죠? 뭐 영양 성분 이런 게 다 그대로 있을 것 같진 않다. 왠지 많이 파괴됐을 것 같아. 싸지도 않아 이거. 66만 원이래. 왜 이렇게 비싸? 이건 덴마크산 계란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래요. 20kg짜리인데 다른 것들보다도 이제 막 계란의 막 노른자 부분만 필요하다든지 혹은 계란의 흰자 부분만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요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정말로 계란을 삶아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쓰는 것보다 이런 식의 부분 제품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선 이렇게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투 식량에도 이게 쓰이거든요. 요거가 이제 가루로 된 거에다가 아마 물을 부어가지고 막 흔들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에도 계란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럴 땐 되게 뭐 진짜네 가짜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란과 유사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식제품이 있는 것이 그다지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란 후라이라고 믿어왔던 것들도 이제 기조리된 상품으로도 판매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사이트는 쿠팡인데요. 쿠팡에 계란 후라이 20개입이라고 해서 11,900원에 팔아요.
냉동으로 이제 되어 있는 계란 후라이인 건데 생각보다 많은 식당들에서 이런 냉동 후라이를 쓸 겁니다. 계란 후라이에 들어가는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기조리 된 이런 계란 후라이를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계란을 이용해서 장난쳤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다. 식자 제품들의 가짜 계란 혹은 유사 계란 혹은 기조리된 계란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요상스러운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여튼 그런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망자인데요. 사망을 안 했어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영화 괴물,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인데, 사망자로 표기가 돼 있으나 실제로는 사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가디언입니다. 가디언지에 올라와 있는 한 글인데, 관리자의 실수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표기가 됐다 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대한민국의 남북전쟁에 대한 미군의 표기 정보 오류가 발견되게 되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전쟁에서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953년에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일단락이 되게 된 대한민국의 남북전쟁은 지금까지는 54,246명의 미국인이 사망한 것으로 지난 50년간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숫자는 워싱턴에 있는 국립한국전쟁기념관에 새겨져 있기도 한데요. 근데 미국 국방부가 그 수치를 36,940명으로 수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2만 명이 없어졌죠.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해당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남북전쟁에서 사망한 사람이 아닌 다른 데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미군 사망자 수 26,617명이 마치 남북전쟁에서 사망한 것처럼 오인 기록되게 되면서 5만 명이라는 기록이 되게 된 건데, 실수가 바로잡히게 되면서 그 수치가 확 줄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아니, 이거를 한 명이 했나? 그거 아닐 거 아니야.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사료를 적는 게 한 부서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 몰랐단 말이야? 그죠? 아니, 이게 뭐 별게 아니라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뭐 고인들에 대한 예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훈장에 대한 발급, 아니면은 뭐 여타 돌아가신 유족분들에 대한 목록, 이런 걸 통해서 복지 같은 것들도 따라서 나갔을 텐데, 그럼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없었는데도 받았다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예우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잘 고쳐져가지고 표기가 잘 되고 있겠죠. 왜냐면은 이 기사가 2000년대 기사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기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널리 잘 수정된 숫자로 알려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그런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의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침묵 속의 분만이라고 하는 건데, 침묵 속의 분만이라, 우리가 보통 이제 분만했을 때 떠오르는, 그러니까 이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과정은 조용할 순 없죠.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죠? 산모님 좀 더 힘내세요. 아이 머리가 보이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인데, 침묵 속의 분만이라는 겁니다. 이건 되게 뭔가 서로 사마띠하지 않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놀라지 마세요. 사이언톨로지 교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사이언톨로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이 사이언톨로지 교의 사람들로 밝혀지면서 여러 충격 같은 것들도 있었고, 과연 사이언톨로지가 뭐 하는 곳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판문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톰 크루즈도 사이언톨로지 교도인 걸로 알고 있죠. 여튼간에 사이언톨로지 교에서는 신생아를 출산하게 될 때 침묵 속의 분만이라는 걸 한다는 건데,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묵 속의 분만이라는 것은요, 조용하고 온화한 출산을 하기 위해서 산모가 신생아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분하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분만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분만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최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만과는 다르게 힘주세요! 더 힘! 머리가 보여요! 같은 산모를 독려하는 모든 일체의 언행을 삼가합니다. 사이언톨로지의 창시자인 엘 론 하버드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분만 중에 임산부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산모도 비명을 지르거나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산모는 소리를 내도 상관없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도 소리를 내도 돼. 근데 침묵 속의 분만의 핵심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따르면 자세한 내용은 다이어네틱스, 정신건강의 현대과학이란 책에 쓰여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말을 포함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산모든지 간에 자신의 아이가 가능한 한 최상의 품질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그걸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야기해서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을 방해하지는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사이언톨로지 교의 이제 주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뭐 그리 나쁜 말 같진 않고요. 뭐 납득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산모분이 되게 더 두렵고 외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막 휘뚜루마뚜루 뭐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팍 지나가야 좀 싹 지나갈 것 같은데, 출산의 고통 같은 것들도. 근데 엄청 조용한 분만실에서 혼자서만 이렇게 하면서 애가 나오는 그거는 산모한테 너무 외로운 싸움일 것 같아. 그래서 전 딱히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게 뭐 사이언톨로지 교의 방식이라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전 종교 다 존중합니다. 예. 하여튼 뭔가 좀 이질적이고 이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종교의 한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가져와 봤습니다. 하여튼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뭐가 위로가 되는 걸까? 그나마라는 게 또 앞에 붙었다는 걸 보면은 아마도 그다지 좋은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위로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cnbc.com입니다. 뉴스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키가 더 작은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네요. 그래요. 키가 작고 체구가 작은 사람일수록 사망률이 낮고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식이와 연관된 만성질환율, 그러니까 먹는 것과 연관된 질병 발생률도 키가 작을수록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 마리 로빈이라고 하는 인류학자의 말에 따르면요, 키가 크면 클수록 몸에 더 많은 세포 복제가 필요한데,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네요. 더불어서 2003년 엘스비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백만 건의 사망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신장과 장수 사이에는 반비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500명이 넘는 핀란드의 남성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은 농구 선수들에 비해서 약 15cm가 작았습니다. 근데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은 농구 선수들보다 평균 수명이 약 7년가량 더 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희망적인데요. 또한 이탈리아군의 복무자들을 비교한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키가 165cm 미만인 병사들이 키가 더 큰 병사들보다 2년 이상 더 살아남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여러분 아셨죠? 180 이상이 위너고 180 미만이 루저고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요,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위너고 나발이고 180 넘는 사람들이 다 일찍 죽는 사람들이에요. 저같이 180 안 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성분들, 마음가짐을 바꿔 잡으세요. 미래의 남편이 빨리 죽으면 좋겠습니까? 같이 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에? 그죠? 지금부터는 180 미만인 분들만 만나세요. 참 위로가 되네요. 저도 뭐 키가 176입니다. 평균보다 조금 큰데 아마 좀 있으면 따라잡힐 거야. 점점 커질 테니까 사람들이. 근데 뭐 여튼간에 작은 게 좋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거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긴 해. 그러니까 뭔가 키가 크면은 더 빨리 세포 분열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아마 정해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노쇠해지고 일찍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키 180 안 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래 살 거니까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겁니다. 아시겠죠?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어떤지 쓴웃음이 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어딜 계급도 낮은 게 라고 하는 글인데, 계급이 낮은 것이 감히 나한테, 이런 느낌의 문장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How Stuff Works 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소식지입니다. 여기에 한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견들은 대체로 그 군견들의 조련사보다 높은 계급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인간은 기원전 600년부터 개를 전쟁에서의 동반자로서 활용해 왔습니다. 주인에게 충실한 이런 개들은 적들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죠. 또한 군견은 정찰견, 폭발 탐지견, 보초견 등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군견들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놀랍게도 대부분의 개들은 일반적인 핸들러, 그러니까 개를 다루는 조련사 군인보다도 더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샌 안토니오에서 군견 훈련을 담당하는 341 훈련 비행대대의 사령관 매튜 코알스키 공군소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군 관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조련사는 군에 따라서 1등병부터 상사까지의 계급으로 시작하는데 이와 다르게 군견들의 계급은 하사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련사보다 계급이 높거나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군 관계자들은 군견을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고요. 제대로 훈련하고 그들을 실전에 배치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감하게 복무하는 군견들에게는 화려한 시상식과 훈장이 수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망하게 되면
명예로운 장례가 치러지기도 하죠. 동료 하사관에게 존경심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개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는 것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좀 그렇네. 근데 저도 이런 말을 듣긴 들었거든요. 군견이 기본적으로 대체적인 병사보다 계급이 높다는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하사관부터 시작이었군요. 네. 그럼 뭐 사실상 절반은 제끼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대부분이 병사니까, 그죠? 느낌이 좀 되게 이상할 것 같긴 하네요. 뭔가 내가 밥을 주는 이 대상이 나보다 계급이 높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이러면서 밥 줘야 되나? 아니면은 막 쓰다듬을 때도 제가 그 신체 접촉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본 다음에 쓰다듬는다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네. 약간 전 이런 소식을 보면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부조리가 있을 수도 있다. 개 때문에. 개가 딱 나한테 손 막 이렇게 하면은 관등성명 되고 이런 거 있잖아. 병장 요수하. 병장 요수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죠? 우리나라도 군견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한 번도 군견까지는 본 적이 없고 그냥 부대에서 개를 키우는 건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그 22사단 그 속초에 있는 군부대에 나왔는데 거기서는 그 GOP 부대이기 때문에 계속 바꿔요. 한 막사에서 오래 있지 않고 거의 한 8개월 주기로 바꿔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막사를 3번이나 바꿨습니다. 한 번은 아예 내륙에 있는 곳이었고 한 번은 이제 해안 GOP 부대였고 다른 한 번은 산 쪽에 위치한 그런 부대였는데 그 중에 2번은 전부 개가 있었어요. 근데 소문으로는 군견이래. 근데 군견이 아니야. 그냥 개 키우는 거야. 그냥 대대장이 키우는 개야 그냥. 그래서 좀 되게 귀여웠죠. 예, 보통 진돗개나 뭐 이런 건데 GOP에 있었을 때는 레트리버였어.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있죠. 엄청 큰 개 있잖아. 되게 막 금색깔 나는 그런 애. 너무 귀여운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걔한테. 그리고 이제 GOP 부대는 좁거든요. 소대 정도의 규모밖에 안 돼. 저는 근데 중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대 규모가 한 60명 됐나? 뭐 그랬어. 뭐 운송병이라든지 의무병 다 포함해서 한 60명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 걔한테. 나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작전 끝나고 쉴 때 막 쓰다듬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좀 초기에 GOP 생활 되게 힘들 때 많은 위로가 됐어요. 소문으론 걔가 군견이었는데 걔도 그냥 소초에서 그냥 계속해서 키워 내려져 오는 그런 애였어. 왜냐면 부대를 계속 바꿨으니까 얘도 인수인계 사항에 포함되는 거야. 걔도 그냥 이런 개고 그냥 있었다 언제부턴가. 그래서 계속 키우면 된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언제 한번 큰 사단이 난 적이 있어요. 얘 때문에. 뭐였냐? 연대장이었나 사단장이었나 이런 사람이 부대 시차를 돌고 있었어. 그냥 뭐 뺑 돌면서 해안 경계 부대는 해안선을 따라서 쭉 있거든요. 어디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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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쭉 사람들이 파병 나가 있는 그런 규모야. 근데 사단장이 쭉 돌면서 이제 이 부대는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본 거지. 근데 뭐 하다가 위병소 문이 열렸는데 그 개가 탈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언제는 묶여 있었고 언제는 풀려 있었고 이랬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걔가 탈출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막 뛰는 거지. 근데 해안선이 뭐 딴 게 아니고 그냥 해수욕장이에요. 해수욕장에 걔가 막 뛴 거야. 근데 이제 사단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인근을 돌고 있었는데 그 개가 뛰어나가는 걸 본 거야. 그리고 그 개를 잡기 위해서 중사 하나랑 병사 하나가 뛰어간 걸 같이 본 거지. 그래서 걔가 탈출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뭐야? 아니 지금 위병소를 탈출한 인력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하나
컨트롤 못해가지고 지금 군인 2명이 그걸 잡으러 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너네 지금 이게 맞냐? 전투력이 지금 잘 보존되고 있는 게 맞냐? 하면서 걔 더 이상 키우지 마라. 이렇게 공고를 내버렸어. 그래서 그 개를 지역 인근 주민한테 그냥 입양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 유일한 친구 중에 하나였던 골든 리트리버가 그날 이후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개 하면은 개밖에 안 떠올라. 되게 여튼 그래요. 예, 많은 남성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항상 군대에는 개가 한 마리씩 있는데 절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군견은 아닙니다. 그냥 똥개예요. 하지만 미군에서 키우는 이제 군견들은 일반적인 병사들보다 계급이 높다라고 하는, 심지어 그를 컨트롤하는 핸들러보다도 계급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신박한 이야기였네요. 여튼 그랬고요.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도 있는데 요게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쉬우시죠? 네. 원래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열정이라고 하는 이름이군요. 잘못된 열정이라 뭔가 이름만 봤을 때도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긍정적인 느낌이 나는 문장은 아니네요. 과연 어떤 게 잘못된 열정일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BBC 뉴스입니다. 이 코너에선 절대 빠질 수 없는 뉴스 사이트입니다. 정말 온갖 이야기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여기에 대한민국 한 남성이 게임하다가 사망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뭐 꽤 오래된 기사예요. 2005년대의 기사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한국인 남성이 5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당국에 따르면 28세의 남성이 대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다가 쓰러지게 된 건데요. 경찰의 말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제대로 자지 않고 거의 먹지도 않고 게임을 연이어 해왔다라고 합니다. 이 남성은 8월 3일부터 스타크래프트를 시작했는데 그는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 자기 위해서 게임을 멈춘 때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게임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 원인이 과로로 인한 심부전으로 추정된다고 대구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또한 이 남성은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직장에서 해고된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컴퓨터 게임은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게이머는 쉽게 게임에 몰입할 수 있고 꽤 긴 시간 동안 게임에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인기 게임 중에 하나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에버퀘스트 같은 게임들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의 시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늘고 있다는 보고가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과 도박 중독에 대한 심층 연구 저자이자 심리학자인 마크 그리피스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 따르면 소수의 사람들의 사례를 관찰했을 때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실제 하는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540명의 게이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주일에 80시간 이상을 게임하는 사람이 4명이나 되는 것이 발견됐는데 이런 사람은 표본 중에서 아주 드물게 발생할 뿐 게이머 대다수가 게임 중독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의 분위기를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IMF가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그 다음에 PC방 사업이 확 활개를 치게 됐어요. 그 당시의 풍토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마침 이제 인트라넷 같은 것들이 팍 빠르게 대한민국에 퍼지게 되면서 이제 PC방이 우후죽순 막 생기게 된 거죠. 동네에도 막 3-4개씩 막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죠. 여튼간에 이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스타크래프트였습니다. 그리고 뭐 카르마 온라인, 뭐 디아블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레인보우 식스 이런 게임들이었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스타크래프트의 그 인기는 진짜 가공할 정도였는데 지금 롤이랑도 제가 봤을 땐 비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롤은 수많은 게임 중에 하나지만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는 이런 류의 게임이 없었어. 이런 파격적인 그래픽과 이런 종족마다 달라지는 게임 빌드 이런 게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나눠지는 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전후무후한 게임이었습니다. 그 전 국민의 이제 고전 전통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진짜로 스타크래프트는 그 당시에 지금의 롤이랑은 비견되지 않을 정도의 인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없던 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게임 중독자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거의 최초의 사망 사례를 밝히고 있는 그런 뉴스 기사인 것 같아요. 저도 이때 이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지금도 물론 게임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 스타크래프트가 더 문제가 대두됐던 거는 피가 너무 많이 나와. 유닛들이 사망할 때마다 붉은색 선혈이 팍팍팍 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정말 수백 명의 군중이다 보니까 이런 폭력성이 사람에게 전해지면은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게임 중독에 대한 문제가 막 화두가 됐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화두는 지금까지도 많이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글쎄 아직까지도 뭐 정치인 분들이나 뭐 의학계 분들은 이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들도 많이 발표하시고 뭐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나이가 30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게임을 해왔는데 한 20몇 년 해온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은 하나의 문화고 그냥 놀이의 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로 인해서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너무 소수야. 그렇게 치자면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치면은 음주 같은 걸 더 단속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음주 단속, 뭐 무기 시장 단속 이런 게 더 우선돼야지 게임이 문매를 맞을 정도의 그런 위치인가? 잘 모르겠어. 그냥 게임이 제일 만만해서 아닌가?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개인적으로. 그나마 다른 음주, 흡연, 뭐 아니면 무기 이런 것들은 정계랑 굉장히 밀착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게임은 이제 사기업들이니까 좀 그거에 비하면 밀착 관계가 좀 옅잖아. 그래서 게임을 죽어라 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실제로는 어디든지 간에 이상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야. 어디 가든지 간에. 전 그래서 정치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매년마다 뭐 게임 중독 잡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안타까워. 이제 지금 극장가를 보셔도 많은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걸려있는 걸 알 수 있고 많은 청년층들이 이에 열광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서브컬처들이 많이 메이저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거를 눈 가리고 귀 막고 아웅 하면서 옳지 못한 것, 외색이 짙은 문화를 자꾸 받아들이려고 한다. 아니면은 필터링 없이 서양권들의 문화를 막 받아들이는 이 세태가 과연 옳은가 이런 식의 그런 게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냥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걸 잘못 오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처벌해야지 이 문화 자체를 철퇴로 때리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었던 일들도 있을 거고 몰랐던 일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익히 살아오고 있었지만 조명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저는 조명해보는 것에 좀 깊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도시전설 그리고 나폴리탄 괴담과 함께 없애지 않고 쭉 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